중국 조선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으로 돌아선 이유를 알고 계세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한국 조선업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24시간 내내 배를 쏟아내며 물량 공세를 펼칠 때 거제와 울산은 곧 폐허가 될 거라는 비관론이 지배했죠. 중국 해군은 370척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미국마저 추월했고 전문가들은 한국 조선업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 조선업은 부채에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한국은 미국, 인도와 손잡고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은 처음부터 시장 경제 논리로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배를 찍어냈죠. 중국 최대 조선그룹 CSSC, 이건 그냥 기업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조선 공룡이라고 불릴 만한 괴물이었거든요. 시진핑 주석의 직접 명령 아래 19개의 거대 조선소가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여기 경영진들은 적자가 나도 문책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미션만 받았죠. 무조건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한국 기술을 베껴라. 실제로 LNG선 같은 고난도 선박을 만드는데 수조원 손해를 보더라도 강행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한국의 노하우를 흡수하는 거였죠. 뒤에는 중국 정부라는 무한 자금줄이 버티고 있었으니 손실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영 조선소들도 비슷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술 장벽이 낮은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을 대량으로 찍어내라는 임무를 받았거든요. 이들에게는 국영은행의 무제한 대출이라는 일명 금융취특기가 주어졌습니다. 한때 전 세계 수주 물량의 60에서 70%를 중국이 독식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방 정부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무분별하게 땅을 나눠주고 빚 보증을 서주면서 경쟁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좀비 조선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거든요. 배를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CSSC라는 거대 합병 기업의 탄생도 사실은 부실 덩어리들을 억지로 묶어놓은 것에 불과했죠. 서로 다른 조직 문화가 충돌하고 관료주의가 만연하면서 혁신은 사라지고 고용 유지에만 급급한 비효율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배는 한 번 사면 20년에서 30년을 써야 하는 자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2024년과 2025년을 지나오면서 글로벌 선주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재앙이다. 초기에는 중국 배가 한국 배보다 20% 저렴했습니다. 외관도 그럴듯해 보였고요. 선주들은 당연히 가성비를 따졌죠. 뭐 배가 배지? 겉모습은 비슷한데 20%나 싸다고? 이런 생각으로 중국산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한 그리스 선주는 중국 조선소에서 컨테이너선 5척을 한꺼번에 발주했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한국 배 대비 수백억 원을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경영진 회의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끝내주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3년 길어야 5년만 지나면 시작됐습니다. 중국산 배에서 녹이 슬기 시작했고 파이프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죠. 더 심각한 건 엔진 고장이었습니다.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배가 멈춰서는 겁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하루 운항이 중단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화물은 제때 도착하지 못하고 위약금은 물어줘야 하고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까 말한 그 그리스 선주는 결국 중국산 배 한 척을 조기 폐선 처리했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버리는 게 나았던 거예요. 나머지 4척도 중고시장에 급매로 내놓았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죠. 2026년 중고 선박 시장 데이터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10년 된 한국 배가 5년밖에 안 된 중국 배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미 답을 내린 겁니다. 중국 배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요. 중국산 선박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연비였죠. 설계 기술이 부족하니까 배가 기름을 미친 듯이 먹어대는 겁니다. 선주들은 배값 아끼려다가 오히려 연료비로 더 큰 돈을 쏟아부어야 했거든요. 실제로 한 노르웨이 해운사 CF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배는 살 때는 20% 싸지만 5년 운영하면 연료비로 그 차액의 배를 2배를 더 쓴다. 계산해보니까 10년 운영 기준으로 중국 배가 한국 배보다 총 비용이 40%나 더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수리비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부품이 자꾸 망가지니까 수리 횟수가 많아지고 수리할 때마다 배는 부두에 묶여 있어야 하죠. 그게 다 기회비용입니다. 반면 한국 배는 달랐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엔진 소리가 부드럽고 진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결정적으로 연료 효율이 뛰어났습니다. 똑같은 항로를 운항해도 중국 배보다 15%에서 20% 적은 기름으로 갈 수 있었죠. 이게 바로 현장에서 평생을 바친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기술적 초격차였습니다. 도면에는 안 나오는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노하우가 배에 녹아있는 겁니다. 선주들은 결국 깨달았죠. 중국 배는 리스크 자산이라고요. 어떤 선주들은 아예 중국 배를 고철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돈을 더 주더라도 한국 배를 사겠다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과 거제도의 조선소에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한 거죠. 한국 배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시장의 결론이었습니다. 한편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거든요. 중국이 매년 수십 척의 군함을 태평양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이를 견제할 배를 만들 조선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 상태예요. 높은 인건비, 기술력 저하,
낙후된 시설이 삼박자를 이루면서 완전히 무너졌죠.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달랐습니다. 당시 미국은 하루에 배 한 척씩 찍어냈거든요. 리버티함이라는 수송선을 대량 생산하면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위용, 지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즘은 군함 하나 수리하려면 도크가 없어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지경이에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한 척이 엔진 고장으로 진주만에 입항했는데 수리 순서를 기다리다가 2년을 그냥 묶여 있었거든요. 전투 준비 태세가 갖춰진 함정이 항구에서 녹슬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세계 최강 해군의 민낯이에요. 미 해군 제독들은 의회 총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중국과의 격차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를 고칠 곳도 만들 곳도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의회는 결국 인정했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동맹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90년대 이후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미국을 돕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같은 회사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전 같은 역량은 없어요. 결국 미국이 기댈 곳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 앞에는 큰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존스법이었죠. 이 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1920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100년 넘게 미국 조선업을 보호해왔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었죠. 기술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법이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군함은 물론이고 상선, 유조선, LNG선까지 수요가 넘쳐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블록 생산과 현지 조립이라는 묘수였죠. 방식은 이렇습니다. 배의 핵심 덩어리, 그러니까 블록들을 한국의 거제와 울산에서 완벽하게 제작합니다. 용접도 다 마치고 배관도 다 설치하고 전기 시스템도 다 넣어놓는 거예요. 거의 완제품 수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바지선에 실어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보냅니다. 미국 조선소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농적공들이 이 블록들을 레고 조립하듯이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기술은 필요 없어요. 그냥 정해진 위치에 맞춰서 용접만 하면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미국에서 조립했으니 미국 생산으로 인정받는 거죠. 존스법을 정면으로 깨는 게 아니라 영리하게 우회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기술력과 빠른 생산 속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요. 미국 정부도 이 방식을 환영했습니다. 당장 급한 게 안 보였으니까요. 미국은 필요한 배를 빨리 확보하고 한국은 막혀있던 미국 시장을 뚫게 됐죠. 업계에선 이걸 신의 한 수라고 불렀습니다. 양쪽 다 윈윈하는 전략이었거든요. 하나오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단순 협력을 넘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쳤거든요. 최근 하나오션이 인수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입니다. 이곳은 미국 해군의 발상지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해온 상징적인 장소였죠. 한국 기업이 미국 본토에서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서 성조 기름 배를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미국 언론들도 크게 보도했죠. 한국 기업이 미국 해군의 심장부를 인수했다라고요. 하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의 군함을 납품하는 호주 방산기업 오스탈 인수전에도 뛰어들었거든요. 오스탈은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 같은 핵심 전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한국 기업이 사겠다고 나서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요.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일본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주주가 되면 우리가 기밀을 한국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였죠.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한때 조선업에서 한국을 압도했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 기업 밑으로 들어가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화의 전략은 더 치밀했습니다. 판을 주도하는 회사를 아예 사버리는 방식으로 일본에게 우회 타격을 날린 거예요. 일본이 반발하든 말든 한화가 오스타를 손에 넣으면 미 해군 납품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승기를 완전히 잡은 거죠. 한화가 미국이라는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했다면 HD 현대는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인도였죠.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을 비장의 무기로 인도를 선택한 겁니다. 한국의 인건비로는 중국의 저가 수주를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가격 차이가 20에서 30%씩 나면 선주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가 찾은 해법이 인도였어요. 인도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결정적으로 중국과 사이가 나쁩니다. 국경 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이거든요. 인도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할 파트너가 필요했죠. HD 현대중공업은 인도의 LT조선과 손을 잡았습니다. 협력 모델은 간단했어요. 한국이 설계 기술과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인도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선주들에게는 이렇게 제안했죠. 중국 배와 비슷한 가격에 한국 기술 유술이 들어간 배를 드리겠습니다. 선주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당연히 품질 좋은 걸 사겠죠? 게다가 중국산의 악명은 이미 시장에 퍼져 있었거든요. HD 현대의 이 전략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장악했던 저가 선박 시장까지 빼앗아 오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남쪽에서는 인도가, 동쪽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 조선업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이죠. 이제 가격 경쟁력마저 사라지게 됐으니까요. 선주들은 당연히 품질이 보장된 한국 기술 기반의 인도 생산 선박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독주 시대가 끝난 겁니다.
2026년 현재 미국 CNN을 비롯한 유력 언론들이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찬사 일색이에요. 미국 조선소가 일정 지연과 예산 초과로 허덕일 때 한국은 기적 같은 속도로 배를 건조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한 조선소는 구축함 한 척 만드는데 예정보다 3년이나 늦어지고 예산은 2배로 불어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약속한 납기를 정확히 지키면서 품질까지 보장했죠. 숙련된 인력과 완벽한 부품 공급망을 갖춘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2016년을 실행의 원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논의만 했던 미 해군 유지 보수 물량이 실제로 한국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MRO라고 하죠. 유지 보수, 수리 정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미 한국 조선소들은 미 해군 함정 여러 척을 성공적으로 수리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미 해군 제독들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서 감사 인사를 할 정도였어요. 덕분에 우리 함대가 다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라고요.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성을 이유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군함 수리는 까다롭고 마진도 낮거든요. 일본 기업들은 더 이상 이런 힘든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돈만 보지 않고 전략적 가치를 봤거든요. 미국과의 관계 강화, 기술 축적, 장기적인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계산해 넣은 겁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조선업을 3D 업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 곧 사라질 사양산업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젊은이들은 조선소에 취직하는 걸 꺼렸고 정부도 미래 산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조선공학과 지원자가 줄어들었어요. 요즘 누가 조선소에 가냐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026년 현재 조선업은 최첨단 친환경 기술과 국제 정치, 국가 안보가 얽힌 가장 뜨거운 최전사업이 됐거든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 할 때 이를 막아서는 배, 전 세계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LNG선,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암모니아 추진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한 베테랑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보다 우리가 도망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한국은 혁신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중국이 LNG선 기술을 모방하면 한국은 암모니아 추진선을 개발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이면 한국은 미국, 인도와 연합해서 판 자체를 바꿔버렸죠. 게임의 룰을 다시 쓴 겁니다. 370척의 함정을 앞세운 거인 중국에게 한국은 기술과 전략으로 참교육을 시전했습니다. 물량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머리를 쓴 거예요. 품질로 승부하고 동맹으로 포위하고 혁신으로 격차를 벌렸습니다. 결과는 통쾌한 승리였죠. 중국 조선업은 부채에 늪에 빠졌고 한국 조선업은 다시 세계 최고의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사양산업이라던 조선업이 첨단 안보산업으로 부활한 겁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항해를 이어온 대한민국 조선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몰락과 대비되는 한국의 비상은 단순한 산업적 승리를 넘어 전략적 승리로 기록될 겁니다. 앞으로도 한국 조선업은 기술 격차와 영리한 외교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거예요. 이번 사례는 치열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상대에게는 품질로 가격으로 공격해오면 동맹으로 맞서는 것, 이게 답이었죠. 한국 조선업의 이 통쾌한 역전극은 다른 산업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